1788년 2월 22일 새벽, 폴란드 단치에 부유한 저택.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2층 침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첫 울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고독과 씨름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세계를 바꿀 철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저는 한 철학자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1860년 9월 프랑크푸르트. 72세의 노인이 홀로 앉아있는 서재.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책상에는 빼곡한 원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펜을 들고 있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노인은 혼자였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의 옆에는 푸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개. 노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존재. 이 사람의 외로움이 이상하게도 오늘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강인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아르투어가 울면 그는 말했습니다. 남자는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문인들을 초대하며 화려한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성이었습니다. 9살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큰 저택 안에서. 하인들은 많았지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는 바빴습니다. 밤이면 소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빛났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처럼 나도 혼자구나. 1793년. 아르투어가 5살 때 가족은 함부르크로 이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단치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하지만 외로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상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처럼 성공한 사업가로.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하지만 소녀는 달랐습니다. 아르투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철학과 문학. 플라톤을 읽었고 칸트를 탐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돈이 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왜 현실적이지 못하냐고. 아들과 아버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1797년. 9살의 아르투어는 프랑스 르아브르로 보내졌습니다. 2년간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혼자. 낯선 나라에. 소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는 춥고 어두웠으며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밤마다 소녀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2년 후 돌아왔을 때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11살 소녀는 이미 세상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805년. 17살이 된 아르투어에게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습니다. 함부르크 운하에 빠져 익사. 하지만 소문은 달랐습니다.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업 실패. 정신적 고통.
우울증. 아버지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르투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말라버렸으니까. 대신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성공했고 부유했는데 왜 불행했을까? 인생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그녀는 바이마르로 이사했고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괴테와 실러가 방문하는 화려한 모임. 하지만 아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투어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비관적이며 사교적이지 못했으니까. 어머니와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요한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참을 수 없이 우울하다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어머니의 그 말은 아르투어의 가슴에 못이 되었습니다. 1809년 21살의 쇼펜하우어는 괴팅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전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상인의 길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와 대화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혼자 있느냐고.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느냐고.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쁘다고. 혼자 있으면 적어도 실망하지 않는다고. 그의 말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상처. 버림받은 소년의 상처. 1813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피테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피테는 난해했고 현학적이었으며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의 노트에 비판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진리가 아니라 현학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성 철학자들도 믿을 수 없다고. 진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혼자서.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베를린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그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그가 본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었고 욕망은 끝이 없었으며 만족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했고 사랑도 이기심의 가면이었습니다. 비관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직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부모, 자살한 아버지, 버린 어머니,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고통이 본질이라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직시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고통이라면, 만약 욕망이 끝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라고, 기대를 낮추라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라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고독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으며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손이 아플 때까지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1818년 30살의 쇼펜하우어는 첫 주저를 출판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의 모든 생각이 담긴 책. 하지만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서평도 거의 없었으며 철학계는 침묵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당대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볼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의 철학은 세상을 바꿨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외로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천재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의 고독. 밤은 깊어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이 고독이 철학의 원천이라고. 혼자여서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내 글을 읽을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1820년 가을. 베를린 대학. 쇼펜하우어는 결심했습니다. 교수가 되기로.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라도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대학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 강사로. 정교수는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는 이미 스타 교수가 있었습니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 헤겔.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의 강의실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폭도까지 넘쳐났으며 문 밖에 서서 들었습니다. 헤겔이 말하면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노트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경멸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난해하고 추상적이며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진리가 아니라 현학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헤겔을 사랑했습니다. 프로이센 왕실도, 학생들도 모두가 헤겔을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만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명확하고 직관적이며 진실하다고.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겠다고. 정면 대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1820년 겨울 학기. 쇼펜하우어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헤겔의 강의실에서. 가득 찬 강의실. 쇼펜하우어는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결국 학생 5명이 왔습니다. 5명. 헤겔에게는 수백 명인데. 쇼펜하우어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학기 내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헤겔을 선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았습니다. 깊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그는 헤겔을 공격했습니다. 글로. 헤겔은 사기꾼이라고 썼습니다. 학생들을 현혹하는 마술사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헤겔은 여전히 스타였고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 후 그는 강의를 그만뒀습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쇼펜하우어의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텅 빈 강의실에 홀로 서 있는 모습. 복도 넘어 들려오는 환호성. 자신은 외면받는 그 기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주목받는데 나는 아닌 그 순간. 내가 옳다고 믿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는 그 순간. 1831년. 콜레라가 베를린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고 공포가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무의미한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이. 그는 도망쳤습니다. 베를린을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마인 강변의 조용한 도시. 헤겔은 남았습니다. 베를린에서 계속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걸려 죽었습니다. 1831년 11월 14일. 쇼펜하우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 헤겔이 죽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쇼펜하우어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헤겔의 제자들이 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산책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길. 사람들은 그를 시계처럼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은 늘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서, 혼자 신문을 읽으며.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개였습니다. 아트만. 인도 철학에서 가져온 이름. 영혼을 뜻하는 단어. 쇼펜하우어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보다 낫다고.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이용하지 않는다고. 순수하다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늙은 독신남. 항상 혼자. 개하고만 다니는 괴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실망하기 싫었습니다.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과의 거리에 대해. 고슴도치의 우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입니다.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멀리 떨어지면 추워집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그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예 홀로. 고슴도치 무리에서 완전히 떨어진. 1833년 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참지 못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자들은 무시했습니다. 계속 떠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화가 났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밀쳤습니다. 카롤린의 마르케트. 47세 재봉사.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마르케트는 다쳤습니다. 팔이 부러졌고 영구적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고소했습니다. 폭행죄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변명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지만 증인들은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먼저 폭력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1836년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유죄. 쇼펜하우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마르케트에게 지불하기로. 1840년까지 4년간. 그리고 마르케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무려 20년. 매달 돈을 보낼 때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습니다. 억울함에.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폭력을 썼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철학을 배신했습니다.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면서, 자신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1858년 5월, 마르케트가 죽었습니다. 75세. 쇼펜하우어는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노파가 죽었다, 짐이 사라졌다. 냉혹했습니다. 인간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린. 그는 여자를 혐오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썼습니다. 지성이 부족하고 감정적이며 믿을 수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을 버린 요한나. 사랑해주지 않은 어머니. 아니면 사랑의 실패 때문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의 연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너무 어둡다고. 너무 냉소적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어했습니다. 여자를 먼저 비난함으로써 거부당하기 전에 거부하는 것. 하지만 그 방어는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위험하고 불쾌한 사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프랑크푸르트의 저택. 쇼펜하우어는 혼자 살았습니다. 2층 서재. 책과 원고와 푸들과. 가끔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젊은 철학도들. 그의 책을 읽고 감명받아 찾아온.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친절했습니다. 거만했고 비판적이었으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완벽하다고 믿었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책은 훌륭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천재일지 몰라도 함께 있고 싶지는 않다고. 쇼펜하우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쓴 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망만 준다고. 하지만 밤이면 그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서재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푸드를 쓰다듬으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독만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아픈 평생의 동반자. 1850년 쇼펜하우어는 62세였습니다. 30년 넘게 철학을 했지만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누군가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의 한 교수가 쇼펜하우어를 언급했습니다. 강의에서 주목할 만한 철학자라고, 독창적이라고.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 쇼펜하우어는 새 책을 출판했습니다. 부록과 보유. 짧은 에세이 모음집. 읽기 쉽고 명확하며 재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책이 팔렸습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서평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놀랐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야. 1853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각지에서, 유럽 전역에서 젊은 지식인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당신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당신을 존경한다고, 감사하다고. 쇼펜하우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기다린 인정, 평생 갈망한 이해. 드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 이제야? 왜 30년이나 기다려야 했는가? 왜 젊은 시절이 아니었는가? 방문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쇼펜하우어 저택으로. 젊은 철학도들, 작가들, 예술가들. 그들은 쇼펜하우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를, 시대의 현자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처음에 쇼펜하우어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존경받는다는 것, 필요로 여겨진다는 것. 그는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차를 대접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자신의 사상에 대해.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하나하나에 노트를 했고 암기했으며 인용했습니다. 마치 성인을 대하듯. 1854년 독일 신문들이 쇼펜하우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집 기사, 인터뷰 요청, 초상화 게재. 갑자기 쇼펜하우어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66세에 평생을 무명으로 살다가 늙어서 스타가 된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이 쇼펜하우어라고. 위대한 철학자. 손가락질하고 속삭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왜 진작 이러지 않았는가? 왜 내가 늙어서야? 대학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명예 학위를 주겠다고. 객원 교수로 초청하겠다고. 30년 전에는 강의실에 학생이 없었는데 쇼펜하우어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필요 없다고. 자신은 이미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이런 인정을 받았다면, 만약 20대에 유명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덜 외로웠을까? 덜 비관적이었을까? 사람들을 덜 경멸했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마도 그렇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인생은 이미 정해졌으며 외로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1856년 쇼펜하우어는 68세였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책은 계속 팔렸고 추종자는 늘어났으며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저택 2층 서재에서
푸들과 함께 아트만은 늙었고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방문객은 많았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찾았지 인간 아르투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을 원했지 그의 마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거래라고. 자신은 지혜를 주고 그들은 존경을 주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명성이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쇼펜하우어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피부, 하얀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어디로 시간이 갔는지,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명성, 인정, 존경. 하지만 무엇을 잃었는가? 사랑, 우정, 따뜻함, 교환이 공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858년, 아트만이 죽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친구. 쇼펜하우어는 울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도, 어머니가 죽어도, 이웃이 죽어도. 하지만 걔가 죽자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아트만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곁에 있었으니까. 새 푸들을 입양했습니다. 부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1859년,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했고 숨쉬기 힘들었으며 심장이 불규칙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끝? 그는 자신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만족은 일시적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인가? 해방, 휴식, 영원한 평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 자연의 순리. 모든 것의 끝.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갔고 식사를 했으며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고. 외로웠지만 진실했다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정직했다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성은 늦게 왔지만 왔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알아봤습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고독이 대가였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평화로웠습니다. 9월 21일 저녁, 하인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72세.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고 고독 속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종자들이 왔습니다. 젊은 철학도들,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 영향받은 예술가들, 그들이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묘비에 새긴 글은 간단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책상에는 미완성 원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쓰려던 글. 하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원고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길이다. 쇼펜하우어가 죽고 나서 그의 철학은 더욱 퍼졌습니다. 니체가 영향받았고 프로이트가 인용했으며 바그너가 찬양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말하려 했던 것.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직시하라. 도망치지 말고 인정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며 혼자 있는 법을 배우라. 그래야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평화를 찾는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피하려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라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외로워도 살 수 있다고. 사랑받지 못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혼자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죽은 후 그의 서재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책들, 원고들, 펜과 잉크병 모두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대로. 하지만 그의 사상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달았습니다. 책상을 떠나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평생 꿈꿨던 방식으로. 1872년 젊은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비극의 탄생. 서문에서 니체는 고백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니체는 21살에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대신 써준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끝없는 욕망의 분출이라고. 그 욕망이 고통을 만든다고. 니체는 이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힘의 의지, 초인 사상, 영원회귀. 쇼펜하우어 없이 니체는 없었습니다. 니체 없이 현대 철학은 없었습니다. 한 외로운 노인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1890년대 빈의 한 젊은 의사가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도 충격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말했습니다. 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신분석학, 무의식, 리비도. 프로이트는 인정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먼저였다고. 철학자가 의사보다 앞서 있었다고. 외로운 사색가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1850년대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쇼펜하우어를 만났습니다. 책을 통해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다른 예술과 달리 음악은 의지 자체를 표현한다고. 가장 순수한 예술이라고. 세상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바그너는 감동했습니다. 음악가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작곡했습니다. 니벨룽의 반지를 완성했습니다. 모두 쇼펜하우어의 영향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철학자.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던 노인. 그의 생각이 위대한 음악을 낳았습니다. 20세기 쇼펜하우어의 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미 모두 쇼펜하우어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 존재의 고통, 의미의 부재. 쇼펜하우어가 150년 전에 말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후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고. 인생은 정말 고통이라고. 그의 책이 다시 팔렸습니다. 수백만 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평생 무명으로 살았던 철학자. 죽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이러니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뭐라 했을까요? 아마 씁쓸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고. 진리는 결국 드러난다고.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의 철학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가지고 싶고 되고 싶으며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 것을 원합니다.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곧 또 배고픕니다. 욕망과 만족 사이. 그 간격이 고통입니다. 원하는데 없는 것.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욕망은 생명의 본질이니까. 살아있는 한 욕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인생은 원래 이렇다고, 고통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을 줄이십시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욕망을 줄임으로써. 많이 원할수록 많이 괴롭습니다. 적게 원할수록 적게 괴롭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을 의식하라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명품이 필요합니까? 명성이 필요합니까? 타인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아니, 원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셋째,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함께 있으면 정말 덜 외로울까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혼자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고독 속에서 생각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창조합니다. 성장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모든 철학은 고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쓸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넷째, 예술과 사색으로 위안을 찾으십시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나마 예술을 감상할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욕망을 잊습니다. 순수한 관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사색할 때,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철학은 치료였습니다. 외로움의 치료, 고통의 치료, 실존의 치료. 다섯째, 동물을 사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개를. 왜냐하면 동물은 순수하니까. 인간은 복잡합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며 이용합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하지만 개는 단순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아트만은 쇼펜하우어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유명해서도 아니고 철학자여서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니까. 그 단순한 사랑이 쇼펜하우어를 구했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랑. 개에게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해방이라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라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이 괴로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 괴로울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욕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 앞에서 평화로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72년의 삶.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만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체념.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 사랑받는 모든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혼자여도, 외로워도, 이해받지 못해도, 진실에 충실하면, 자신에게 정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오늘 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모두가 그렇다고.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당신만의 생각을 만듭니다. 당신만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정을, 명성을. 하지만 그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진리를 추구했으니까.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에게 정직했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이미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언젠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을 만들고, 당신을 깊게 하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외로웠지만 위대했던, 혼자였지만 세상을 바꾼 그 철학자처럼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한 외로운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혼자였고 마지막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쇼펜하우어는 살아 있습니다.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누군가의 침대 맡에서, 밤늦게 책을 펼친 사람, 외로움에 지친 사람,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들이 쇼펜하우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160년 전 독일의 한 노인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유산입니다. 외로움을 철학으로 바꾼 것, 고통을 지혜로 만든 것, 혼자임을 힘으로 전환한 것. 우리는 왜 쇼펜하우어를 읽을까요? 왜 160년 전 철학자의 말에 귀 기울일까요? 왜 그의 비관이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이 정직함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힘들어해도 된다고, 외로워해도 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현대 사회는 말합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고. SNS는 보여줍니다.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모두가 친구가 많은 것처럼, 모두가 성공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표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외롭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행복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으면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연결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아무에게도 진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인간은 여전히 외롭다고. 기술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말했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기회라고.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납니다. 진정한 자신을, 가면 벗은 자신을, 솔직한 자신을.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져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자신과 대화하며 진리를 탐구하며. 결과는 위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상이었습니다. 혼자였기에 가능했던 것. 당신도 혼자입니까? 친구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문제 없다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 시간을 활용하라고. 책을 읽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창조하십시오. 자신만의 길을 찾으십시오. 세상은 항상 외향적인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교적인 사람, 친구 많은 사람, 파티를 즐기는 사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더 깊이 생각한다고. 혼자 있는 사람이 더 창조적이라고. 고독한 사람이 진리에 더 가깝다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과학자들. 대부분 고독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뉴턴, 아인슈타인, 니체, 카프카 모두 외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위대하게. 당신의 외로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고통이 아니라 성장으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자여도 살 수 있다고. 외로워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사랑받지 못해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확신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당신이 믿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결국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진리를 추구한 것, 타협하지 않은 것, 자신에게 정직했던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밤을, 이해받지 못하는 날들을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듭니다. 깊게 만들고, 특별하게 만들며, 진짜로 만듭니다. 오늘 밤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외로운 철학자의 삶. 평생 고독했지만 그 고독을 지혜로 바꾼 사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테니까. 그것이 당신의 길을 만들 테니까. 그것이 당신의 지혜가 될 테니까. 쇼펜하우어처럼.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인 밤, 외로운 순간.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길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함께 있습니다.